미국이 무엇을 원했길래 바이든 방안에 중국이 긴장하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막 취임한 윤석열과 국힘 처지에선 만나지 말라고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 이해 득실만 생각해서 바이든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여론에 영향을 줄 사람이 국내에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국격은 올라갑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 정상과 우호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현실 정치에 관여할 뜻이 없다는 것이겠죠.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래전부터 천명하고 있으니까요. 바이든이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는 이유로 또 다른 사안이 있기는 한데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청을 듣고 이를 들어주는 사람은 작은 허락에도 무한한 감사를 받으면서 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은 대한민국에 원하는 것이 많은 나라이고 그 원하는 것들이 예전엔 당연하였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갈등과 부침도 있었지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거나 예전이 편했지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상대국이 인정하고 관계 재정립을 하는 중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너무 많은 패를 잃었습니다. 당선된 이후 행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사단은 굴욕에 가까운 처우를 받으면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고 그토록 빨아주던 언론들조차 그럴듯하게 기사 한 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관이 뭐니 하는 소설을 포기하고 아예 거론을 안 해버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도 어렵고 없는 걸 지어내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가장 도와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취임하기도 전에 집무실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영부인이 될 김건희의 언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이런 국내 문제를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외교적 패를 잃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후보나 당선인 시절 발언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거나 재검토를 한다 해도 국가 간의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묘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와 별개로 나라마다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앙숙이거나 무역으로 지나칠 만큼 서로 의존 관계이거나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통틀어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 일본, 북한이 그런 대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에 방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인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2021년에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강력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모두 필요를 느끼고 관계 재정립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방한하기에 앞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조차 군사적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로 후퇴한 뒤에 서로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무부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국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방안으로 한미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동맹 관계를 과시할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고 미국 국방안보 관계자들은 구체적 사안을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전했던 세 가지 입장, 흔히 삼불 정책이라 부르는 이것을 폐지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담당자들이 요즘 영내 문제를 의논한다면서 중국과 일본에 번질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영내 문제가 다름 아닌 한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2018년부터 미국은 일본과 중국에 앞서 한국 정부의 미리 방문 취지를 설명하거나 정책을 조율했고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난 뒤에는 별도로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국 정부에 설명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 이후에 점차 이런 기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미국의 어떤 관료가 한반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거나 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정책을 조율했다는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도할 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몹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이전으로 급격하게 회귀하는 것이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11일 만인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것, 포괄적 전략동맹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도하면서 우리 언론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몰아가기식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몰아가기식 보도는 정책 이반자나 집행자들에게 오판을 불러오고 민심을 왜곡한다는 큰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유로 지역에서 아리백에 원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보도하면서 원전을 허용하는 조건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립니다. 국민이 그런 기사들만 읽다 보면 유로존 결정을 보면 원전을 새로 만들고 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오판한 것 같은 시각을 갖게 되겠죠.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방패장 건설은 경주한 곳, 그것도 저준이 방패장만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을 사용하자는 찬성 의견이 많은 지역도 고준위 방패장을 자기 지역에 원하지 않습니다. 원전 옹호론자인 정치인도 자기 지역구에 방패장이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땅히 공론화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공론화 자체를 어떤 정치인도 지자체도 먼저 하길거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허용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달았는데 그것이 방패장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시설이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우리가 방패장을 만들지 못하면서 방사능 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화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몰아가기식 보도에는 중국과 북한도 단골 손님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 언론들의 보도대로 비슷하게 나도 진행되었다면 중국은 이미 망했거나 내전 중이거나 역성장을 하고 있겠지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의 등을 돌렸거나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비슷하게가 아니라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보여집니다. 작년에 무역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식의 보도로는 언론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보도만 하더라도 마치 전 세계가 러시아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러시아를 경제와 군사에서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손으로 꼽힙니다. 하다못해 나토국에 속한 나라 중에서도 모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쿼드 국가인 인도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을까요?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3배 이상 사들이면서 특수를 누리지만 인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런 실정입니다. 나토의 핵심 국가인 터키는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러시아 부호들의 재산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입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끊겠다는 유럽은 50% 미만일 경우 국적이 바뀌는 허점을 이용해 수입되는 다른 나라 석유에 러시아산을 섞어서 수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치솟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서방 진영에서 볼멘 소리가 상당합니다. 제재는 분명히 러시아가 받는데 고통지수에서 러시아보다 서방이나 제3국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정한 보도를 우리 언론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크라이나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논란의 중심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오나치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극우 성향,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진 아조프 연대의 영향으로 최근 6년 동안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 18,0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조차 우리 언론은 최근 6년 동안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중국 인권을 떠드는 많은 이들조차 이것을 거론한 적이 없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때 국내의 여러 문제나 방안도 분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은 정의로운 세력, 이런 몰아가기 식의 관점으로만 기사를 쓰니 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판을 대하듯 국제 외교를 다루는 어이없는 행태에서 우리 언론이 각성하고 반드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언론에선 어떤 것을 미국이 요구하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의견을 따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과 부담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존재하거나 차선책이 있는가? 양보해야 할 마지노선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어떤 논리로 방어하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가를 다루면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가 오판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는데 고작 나오는 기사가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 이런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조금 빠르면 어떻고 느리면 어떻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다룰지 질문하는 기자도 없어 보입니다.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덜 퍼줄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정부는 작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양국의 위치를 윤석열은 바이든과 만들어야 합니다. 호주처럼 적극적인 부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나 터키처럼 전략적, 지정학적, 정치적 이점을 살려 실리를 얻고 그럼에도 국제사회로부터 문재인 정부처럼 대접을 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조차 인수위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선인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당선인의 패를 모두 확인하면서도 국무부나 백악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미국에서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 전에 심도 있게 다뤄지며 검토해야 할 양국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고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는 물론 북한, 중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두 나라는 여러 가지를 합의하거나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당선인 인수위나 내정된 관련 부처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을 리는 없고 미국에서 현 정권의 차기 정권과 다룰 내용을 알렸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요 부처인 외교, 안보당국은 집무실 이전과 청문회로 정신없고 당선인은 지방 순회하면서 지역 출마자 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통보하다시피 정해진 이런 급한 일정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이 의도한 대로 한국은 오케이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더욱 명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권력 속성을 이용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굳건히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 일본, 북한과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의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미국이 맺은 한국, 일본과 안보 동맹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의지가 확고하며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의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구한다, 논의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방문 이유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 성격을 베푸는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로 머리가 아프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을 잊지 않고 헌신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방문 이유라고 합니다. 북한, 중국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같은 생각을 하는 빅터 차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로 유명한 CSIS에서 부소장 겸 한국 석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갔었던 당선인 특사단을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에서 바이든이 원하는 것이 대체로 나와 있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빅터 차는 2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선거 운동 당시에 밝힌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MD와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이 점을 확고히 하고 아이언돔과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미국, 일본과 협력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에 언급했던 중국에 대한 3가지 입장에 대해 변화를 주겠다고 말한 윤석열에게 빅터 차는 그것을 거론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할 때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불이라 불리는 것을 중국 처지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 처지에서 볼 때,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 처지에서 볼 때, 각 나라마다 무척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안 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 될 수 있고, 한국이 태도를 바꿀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한국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굽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안이 뭔가 생기면 중국이 즉각 반응할 만큼 외교적으로 칼자루를 한국이 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국이 볼 때 산불이란 것은 아직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지만 그 칼의 손잡이를 한국이 항상 쥐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빼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이 버티는 모습으로 봅니다. 북한이 볼 때 산불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유대감의 기준이라 볼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 북한이 필요하려면 중국이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과 지금처럼 협력이 잘 되는 모습도 탐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장기간 강도 높은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더욱 고립되었으며, 이런 폐쇄적인 북한에 중국은 단지 하나의 교역 상대국이 아니라 세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볼 때 주권이 불분명한 이류 국가로 한국을 취급하면서 중국, 미국과 그런 한국,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걸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국과 한국이 유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그 모습만 보고 일본이 반중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가 센 놈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라봄인데, 서로가 인정한다는 것은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언제든 양보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규제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의 지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가졌던 주도권을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불이 철회되고 그 내용이 실행된다면 정확히 5년 전의 구도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주장했으며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일본, 북한에 관한 정책입니다. 산불에 대한 미국 입장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윤석열 정부가 산불에 변화를 주지 말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익에도 최선이라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영상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